어떤 사업이길래 몰락한 거리의 건달이 순식간에 변해서 미인대회 우승자와 결혼할 수 있는 슈퍼 부자가 되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사업이 수많은 지역을 전쟁의 불길로 몰아넣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상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다. 가족마저 떠나버렸다. 오늘 니숙이 소개할 영화는 미국의 지하 무기거래의 어두운 실태를 폭로한 명작 전쟁의 신이다. 전 세계에는 5억 5천만 정 이상의 총기가 유통되고 있다. 지구상 12명당 한 자루꼴이다. 유일한 문제는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무장시키느냐이다. 그는 30이 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남자였다. 동생과 함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빈둥거렸다. 이 남자의 이름은 유리. 매일 무기력하게 살았지만 그에게도 꿈은 있었다. 10수년째 짝사랑 중인 미인대회 여왕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어떤 남자든 아름다운 여자를 원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같은 찌질한 인생으로는 그녀를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에게 아름다운 여자는 언제나 가장 강한 동기부여다. 그는 큰돈을 벌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은 미국 토박이가 아니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이민자에게 좋은 동네란 없었다. 그들의 거리는 항상 혼란스러웠고 러시아 갱단의 총격전이 일상이었다. 하루는 유리가 호텔에서 AK 소총을 든 갱단이 노인을 향해 난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이 뒤집은 식탁이 모든 총알을 막아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총격전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유리는 죽을 뻔했다. 그러나 그 총성과 총알은 그를 깨우는 번개의 일격이었다. 이곳의 문제는 모두 총으로 해결된다는 것. 그렇다면 총과 탄환은 반만큼이나 중요한 생필품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유대인 무기상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인생 첫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스라엘제 우지 기관단 총이었다. 뉴욕 갱단이 가장 좋아하는 총이었다. 긴장한 유리는 거래 전까지 사용 설명서를 외웠다. 하지만 이건 화장품 장사가 아니었다. 고객은 총을 들어 그의 가슴에 겨눴다. 물론 그럼 다시 거래할 기회는 사라지겠지. 이때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순간 상대는 바로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하지만 유리는 침착했다. 타고난 장사꾼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고객의 의심을 풀어냈고 거래는 성공했다. 첫 거래의 달콤함에 유리는 무기상으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다. 위험한 일이라 아무나 끌어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동생 비탈리를 끌어들였다. 주방에서 허송세월하는 대신 같이 큰일을 하자고 설득했다. 총을 처음 잡은 비탈리는 겁을 먹었지만 형의 말에 넘어가 결국 함께 하기로 했다. 유리는 야망이 컸다. 작은 구역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형제는 베를린 무기 박람회에 갔다. 그곳엔 총, 미사일, 전차까지 있었다. 참석자들은 각국 정부의 실세들이었다. 비탈리는 부스 모델과 놀고 있었지만 유리는 어깨에 검을 와이스를 발견했다. 존경심 가득 안고 말을 걸었지만 자기소개도 끝내기 전에 거칠게 끊겼다. 너 같은 풋내기는 상대 안 한다. 그는 무시했다. 넌 총만 판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런 하찮은 장사가 아니야. 아마추어에게 설 자리는 없어. 그의 말은 유리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모델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다. 저 노인을 반드시 뛰어넘고 말겠어.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남의 찌꺼기를 줍는 장사꾼일 뿐이었다. 1984년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했다. 엄청난 양의 총기가 남았다. 운송비가 제조비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그 총들은 고철처럼 팔렸다. 유리는 마치 고물상처럼 흥정했고 판매 후엔 미군 장교에게 뇌물도 바쳐야 했다.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위험했다. 총소리가 울리고 형제는 땅에 엎드렸다. 비탈리는 그때 알았다. 그 소리는 총살 현장이었다는 걸. 총에 맞은 사람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유리는 황급히 동생을 끌고 떠났다. 그러나 그 장면은 비탈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유리는 그 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 밀매를 계속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팔았다. 단 한 사람, 오사마 빈 라덴만 빼고 그는 늘 돈을 늦게 냈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인구도 드물고 온통 산과 강뿐이기 때문이다.
코스마는 철사로 시신을 감쌌다. 그리고 그대로 폭포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말없이 앉아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코스만이 말을 걸어도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들이 죽은 뒤로 부부의 연약했던 관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새벽이 되면 코스만은 여전히 기지로 향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윈체스터 70형 소총을 총열과 개머리판을 잘라 품에 넣을 수 있는 단총으로 개조했다. 그리고 그는 마약 조직의 본거지인 웨딩숍으로 향했다. 가게 주인은 들어오는 노인을 보고 보통 손님이 아님을 알아챘다. 웨딩숍엔 대부분 여성이나 젊은 남자만 오는데 이 노인은 외투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주인은 코스만에게 잠시 기다리라 했다. 손님을 먼저 처리하고 오겠다고 했다. 그는 코스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노련한 사람임이 분명했다. 마침내 손님이 나가자 가게엔 두 남자만 남았다. 좋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님? 턱시도를 하나 찾고 있어요. 결혼식은 언제죠? 아내와 저는 오래된 약속이 있어서요. 가게 주인은 그가 거짓말한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계산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코스만은 총구로 그를 내리쳐 피를 토하게 했다. 폭력에 굴복한 주인은 마약을 운반하는 조직의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대형 마약 카르텔 소속이었다. 가게 주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코스만은 망설이다가 떠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역대 최고의 쿼터백은 누구지? LA요? 아니면 매닝어? 그의 대답은 맞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죽어야 했다. 무슨 말을 해도 코스만은 방아쇠를 당겼다. 시체 처리 방법은 여전했다. 차가운 폭포 아래 또 하나의 시체가 버려졌다. 코스만은 공항으로 향했다. 산타클로스처럼 생긴 마약상을 기다렸다. 제설차를 몰며 그를 뒤따라갔다. 점점 속도를 높이며 압박감을 주었다. 마약상은 뒤차가 부딪힐까봐 식은땀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설차는 코너에서 방향을 바꿨다. 마약상은 안도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제설차가 길끝에서 다시 나타났다. 코스만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마약상에게 후진하라고 했다. 제설차가 지나가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마약상은 길이 충분히 넓다는 걸 알았다. 즉,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그는 돈을 꺼내 건네며 좋게 끝내자고 했다. 지금 그의 차에는 중요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 말이다. 코스만은 그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자신도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주먹을 날렸다. 그는 배후의 보스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 마약상은 전보다 훨씬 강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었다. 그때 코스만은 품에서 총을 꺼냈다. 하하. 그는 차 안에서 마약 가득 든 상자를 찾아냈다. 진범을 못 찾았다면 이 마약도 남겨둘 이유가 없었다. 모든 봉지를 찢어 하얀 눈밭 위에 뿌려버렸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눈을 함부로 입에 넣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무슨 게 섞였는지 모른다. 그는 제설차를 몰고 남은 지프차를 날려버렸다. 시체 처리법은 여전했다. 코스만은 이미 세 구의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북유럽에 물은 맑아 보여도 마셔서는 안 된다. 코스만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더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옷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만 있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흰 종이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공허해졌음을 의미했다. 남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뿐이었다. 코스만은 한 호화 저택 앞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그의 사촌 브록의 집이었다. 브록 역시 한때 조직에 몸담았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브록이 전화를 걸어 정보를 알아보는 동안 거실에 앉아있던 태국 여자는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코스만은 그녀가 자신을 비웃는 듯 느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브록이 돌아와 말했다. 드디어 소식이 들어왔다고. 맥을 죽인 마약 조직의 두목은 스카프라는 별명의 남자였다. 그는 도시 최대의 마약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코스만은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브록은 말했다. 넌 그를 상대할 수 없어. 그 주위엔 수많은 부하가 있잖아. 내가 접근조차 못할 거야. 그는 조언했다. 차라리 돈을 주고 킬러를 고용해. 넌 집에서 뉴스만 보면 돼. 게다가 너는 이미 그의 부하 셋을 죽였잖아. 그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대의 부하 셋을 죽였으니 지금쯤 분노로 들끓고 있을 거다. 브록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때 스카프는 노발대발했고 자기 부하 셋이 실종된 데다 한 킬로의 물건도 사라졌다. 누가 한 짓인지 아직도 모른다. 의심이 많은 스카프는
자신과 코카인 거래로 늘 맞붙던 인디언 일가를 떠올렸다. 그는 문득 자신의 부하 셋을 해치울 자는 보통 상대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생각할수록 상대가 했다고 여겼다. 고집 센 젊은 보스 스카프는 체면과 자기 구역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하 둘을 보내 상대 조직의 부하를 죽이고 물건을 되찾아오라 했다. 그 부하 둘은 공항 주차장에서 잠복했고 인디언 남자 하나가 비행기에서 내려 차에 타자 그를 미행했다. 그들은 인디언 남자를 붙잡아 스카프 앞으로 끌고 왔다. 스카프는 말도 없이 권총을 꺼내 그를 사살했다. 그리고 시신을 설산도로 표지판에 묶어두라 명했다. 그는 이 행동이 진짜로 한 무리를 격분시킨다는 걸 몰랐다. 인디언 가문의 장로들이 족인들을 이끌고 맞은편 언덕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스카프가 죽인 인디언 남자는 어떤 하급 건달이 아니었다. 그는 늙은 족장의 친아들이었다. 이로써 두 조직의 원한은 완전히 맺어졌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때 코스만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심코 두 범죄 조직 간 전쟁의 불씨를 지폈다는 걸. 그는 사촌의 도움으로 도시에서 킬러를 찾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거래하러 갔다. 진짜 음악 좀 틀어줘요. 뭘 듣고 싶어? 카니에만 빼고 아무거나. 그들은 허름한 여관을 잡았고 코스만은 킬러와 $90,000에 합의했다. 관례대로 절반을 성금으로 내야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킬러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그의 턱 밑에 들이밀었다. 성금을 3분의 2로 올리라며 바가지를 씌웠다. 방법이 없어. 코스만은 또다시 두툼한 현금을 꺼내 건넸다. 킬러는 큰 소리로 장담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스카프에게로 가서는 입을 열어 누군가가 $90,000를 주며 스카프를 죽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의뢰인은 인디언 가문 쪽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스카프가 흥미를 보이자 킬러는 스카프에게도 값을 불렀다. $90,000면 의뢰인의 이름을 팔겠다고. 양쪽을 다 뜯어먹는 그 꼴에 스카프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드세게 바가지를 씌우나 싶었지만 대부인 스카프는 그깟 푼돈 따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부하에게 킬러 앞에서 바로 돈을 지불하게 했다. 그러자 킬러가 이름을 밝혔다. 그 사람 이름은 콕스만이야. 스카프는 곧장 그 판에서 놀던 뚱뚱한 남자 브록 코스만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와 특별한 관계도 접점도 없었다. 왜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지 알 수 없었다. 돈을 쥔 킬러가 일어나 떠나려 하자 스카프가 그를 불러 세웠다. 우리 동네에선 말이지. 신용이 전부야. 신용이 없으면 거래도 없어. 그리고 거래가 없으면 그 다음은 우린 하루 종일 뭘 해야겠니? 그 말을 들은 킬러는 깨달았다. 이제 그는 나갈 수 없다는 걸. 탐욕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 시각 코스만은 집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스카프 소식을 검색해보니 놈은 멀쩡히 잘 살아있었다. 방탕하게 놀며 호의호식하는 중이었다. 코스만은 몰랐다. 자신이 큰돈을 사기당했을 뿐 아니라 사촌까지 화를 부르게 했다는 걸. 호화 저택의 브록은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선 것을 봤다. 차 안에 스카프가 있는 걸 보자 큰돈이 굴러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가에 선 태국 여인을 애틋하게 한번 바라보고 단호히 스카프의 차에 올랐다. 노련해 보이던 그 남자는 죽은 부하 셋의 일까지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떠안았다. 원인은 두 가문의 지난 세대 악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사촌 코스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복수할 상대를 하나 남겨두려 한 것이다. 원수를 못 죽였는데 가족만 하나 더 죽었다. 코스만은 또 하나를 잃었다. 코스만과 태국 여인은 브록의 무덤 앞에 섰다. 그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태국 여인은 느닷없이 무덤에 침을 탁 뱉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캐리어를 끌고 떠나버렸다. 그녀는 또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했다. 소위 이국의 사랑이란 결국 몸을 담보로 이익을 거래하는 낡은 방식일 뿐. 코스만은 무덤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어떤 일들은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몰래 스카프의 집을 찾아가 저택에서 떨어진 곳에서 안쪽 동태를 엿보았다. 그제야 알게 됐다. 스카프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걸. 어쩌면 그 아이가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 한편 스카프는 인디언 가문의 사람을 잘못 죽였다는 걸 알게 됐다.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그는 화해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그저 하급 건달인 줄 알고 오랫동안 눈엣 가시였던 부하 하나를 냉혹하게 쏴 죽였다. 그리고 그 부하의 시신을 인디언 가문에 사죄의 선물로 보내라 했다. 그렇게 지시하는 와중에도 그는 곁을 지키던 대머리 경호원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동안 바로 곁에 있던 대머리 수행 경호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는 걸 스카프는 몰랐다. 스카프가 방금 쏴 죽인 잘생긴 그 부하는 사실 뒤로는 대머리 경호원과 깊은 사이의 연인이었다. 둘은 원래 2년만 더 일하고 은퇴해 어느 계곡으로 여행 가려 했었다. 그 꿈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스카프가 보낸 부하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인디언 가문의 영지로 갔다. 상자에서 큼지막한 사람의 머리를 꺼내 원로 족장의 앞에 내려놓았다. 부하는 스카프의 뜻을 전했다. 이미 범인을 처치했으니 이제 평화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원로 족장은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 손짓했다. 귓속말로 할 말이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난 아들을 잃었으니 아들로 갚아라. 원로 족장은 스카프의 사자를 즉석에서 사살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 그들의 본거지 바닥에는 시신 하나와 잘린 머리 하나가 뒹굴었다. 원로 족장은 부하들에게 얼른 치우라 했다. 안 그러면 썩을 거라고. 하지만 부하들은 더럽다며 손을 대려 하지 않았고 서로 미루기 바빴다. 심지어 옆에 있던 예쁜 여자에게 시키려 들었다. 나 바빠, 그 일은 그 인디언이 하라니까. 어딜 가도 인도계 노동자는 천대받는다. 한편 코스마는 스카프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았다. 학교 시간에 그는 아이를 찾아가 아버지의 부하인 척하며 데리러 왔다고 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을 본 아이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였고 코스만을 따라 차에 올랐다. 코스만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때 아이도 눈치챘다. 눈앞의 아저씨가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기하게 느꼈다. 왜냐면 이 아저씨에게서 위험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코스만은 아들의 방을 아이에게 내주었다. 나가려던 찰나 아이는 그에게 남아 잠자리 동화를 읽어달라 했다.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준 지 수십 년이 된 코스만은 난감해하다가 제설차 사용 설명서를 집어들고 아이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이렇게 딱딱한 기계 이야기에 소녀는 푹 빠져들었다. 코스만은 오래도록 읽어주다가 일어나 불을 끄려는 순간 소년이 슬며시 그의 품에 안겨왔다. 아마 아이는 그의 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성을 느꼈을 것이다. 코스만의 마음은 착잡했다. 자신의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원수의 아들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에게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아이는 그의 품에서 칭얼거리곤 했고 세상에 아무 경계도 없던 소년이었다. 그가 본 것은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다름없는 한 무고한 아이였다. 그 시각 스카프도 사방으로 아들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는 학교 경비원을 찾아갔고 목격자는 제설공 코스만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스카프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에는 또 다른 코스만이 있으며 그가 바로 자신을 노리는 진짜 적이라는 걸. 학교 경비원은 이 중요한 정보를 말했다는 이유로 입을 떼자마자 $10,000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는 흑인 킬러와 한패였다. 스카프는 즉시 많은 인원을 이끌고 설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코스만의 집을 찾았지만 들이닥쳐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스카프는 집 안에서 아들의 가방을 발견했다. 경비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은 정말로 코스만에게 납치되었다. 대머리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 제설차엔 기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장소는 멀지 않은 산정상에 있었다. 스카프는 병력을 이끌고 다시 출발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대머리는 뒤에서 몰래 전화를 걸어 스카프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인디언들에게 알렸다. 그는 연인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코스만은 역시 정상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저격총의 스코프로 이쪽으로 달려오는 스카프의 차량 행렬을 확인했다. 곧 큰 전투가 벌어질 걸 알았다. 그는 서둘러 소년을 작업장으로 데려가 2층 철제 캐비닛에 숨겼다. 그리고 자신은 제설차 아래의 은실로에 몸을 숨겼다. 적이 오길 기다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프의 차량대가 기지 앞에 도착했다. 차 밑에 숨어있던 코스만은 총을 들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겨눴다. 복수를 하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댔다. 스카프의 부하가 뒤문으로 돌아와 그를 붙잡은 것이다. 코스만은 스카프 앞에 끌려왔다. 마침내 일면식도 없던 두 원수가 대면했다. 스카프는 다가오자마자 코스만의 턱을 세게 후려쳤다. 그는 노인을 몰아붙이며 아들이 어디 있냐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그 뒤쪽 선로에서는 또 다른 차량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차량들 안의 사람들이 권총을 빼들었다. 두 조직의 정면 충돌이 시작됐다. 코스만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둘러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 기지 앞 전투는 극도로 격렬했다. 원로 족장은 차 안에 앉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직 그의 차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측 인원이 거의 쓰러져갈 즈음 원로 족장이 마침내 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멈추지 않고 스카프를 향해 사격했다.
친히 이 악당을 끝장내려는 듯이 코스만도 차고로 달려가 제설차를 몰아 나왔다. 그리고 스카프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스카프는 충돌을 피하며 캐딜락 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코스만이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 없었다. 그는 곧장 다른 궤도식 벌목기 위로 올라탔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이라곤 중장비가 아니었다. 그는 벌목기로 굵은 거목을 잘라내 도망치려는 스카프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나무줄기는 캐딜락을 깊숙이 꿰뚫었다. 그럼에도 살아보겠다는 스카프의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차를 몰아보려 했다. 하지만 전방을 본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총알 한 발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앞에 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원로 족장이었다. 그는 마침내 숙적을 쓰러뜨렸다. 코스만도 차 앞으로 다가왔다. 쓰러진 스카프를 바라보며 이로써 두 노인은 각자의 아들을 위한 복수를 이뤘다. 소원이 끝났음을 확인한 코스만은 다시 제설차에 올라탔다. 곧 해가 질 참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밀어내고 싶었다. 풍설이 매서운 길 위에서 어느새 누군가가 그의 조종석으로 뛰어들어왔다. 원로 족장이었다. 둘 사이엔 직접적 원한이 없었다. 원로 족장은 권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노인은 제설차에 나란히 앉아 뒤따르는 차량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설산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작은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사람 마음속 욕망과 폭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틈만 나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멈출 줄 모르는 눈보라처럼 제설차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모든 추악함과 어둠과 피는 해마다 하얀 눈 속에 반복해서 묻힐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